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아버님 시를 좀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아버님 성함은 서창원입니다. 1937년 충북에서 탄생하셔서 1957년 도성고, 1962년 고려대학교, 1980년 건국대 행정대학원, 1962년 건설부 계획국, 1970년 국토계획조사연구단 계획위원, 1971년 일본 나고야 UNDP 센터 지역계획연수, 1975년 국토건설종합계획 심의회 전문위원, 1983년 수석연구원, 1984년 원우회장, 1987년 자료실장, 1985년 경제기획원 지역계획위원, 1988년 건설기술연구원 유통협의회 위원, 1995년 충청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 1996년 충북개발연구원 선임이사, 1994년에서 이 책이 나왔던 1998년 9월 28일까지 국토개발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계셨습니다. 자, 국토계획 수립 유공 내역을 보면은 국무총리 표창상 1971년에 받으셨어요. 그 당시에 김종필 국무총리였죠. 그 다음에 건설부 장관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2번 받으셨는데 1971년과 1992년이에요. 그 다음에 부총리 감사패 1976년에 받으셨어요. 그리고 샘터라고 하는 시인대학의 총장을 역임하시고 지금 폐암과 투병 중에 있습니다. 저는 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처럼 시인의 아들이에요. 저는 양성결합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동정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성결합도 아니에요. 자, 일단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당신의 이야기라는 책인데 아버님의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평생 시를 써왔는데 비로소 이게 출판이 된 거예요. 책을 출판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요. 1998년 9월 24일 날 인쇄돼서 1998년 9월 28일 날 발행된 그런 책입니다. 제목은 당신의 이야기.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깨달은 자는 아니에요. 시라는 것은 논리의 비약입니다. 그리고 자기 감성의 이입이죠. 마음 안에서 꿈을 꾸는 세계입니다. 저는 그 마음 밖으로 뛰어나가자고 하는 명상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아버님은 마음 안에서의 그 상상의 세계, 그 꿈을 중요시했던 분입니다. 저하고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아버님은 좀처럼 자신의 그 상상의 영역을 놔버리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항상 아버님은 지금 꿈을 꾸고 있다. 꿈속에서 아무리 새가 돼서 난들 자유로워지겠는가. 꽃이라고 하는 단어는 꽃이 아니다. 아버님은 아름다운 단어들을 배열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실체를 지적하는 하나의 방향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실체가 아니다. 자, 이런 걸로 논쟁을 많이 했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라는 시집에 당신의 이야기라는 시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어머님을 비유하고 있는 거고요. 당신은 내가 눈물로도 지울 수 없는 그리움을 주고 갔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어머니가 이제 최후를 맞이하는 그 몇 년 동안에 아버님은 옆에서 극진히 어머님을 보살폈어요. 어머님도 역시 같은 고대 국문과 출신이고 두 분은 서로의 신뢰 관계가 된 거죠. 당신은 내가 눈물로도 지울 수 없는 그리움을 주고 갔습니다. 이 그리움이라는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각인이 되죠. 자, 우리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흔한 현상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움으로 가득 차서 식욕도 떨어지고 몸의 기운이 쭉 빠지고 소금에 절인 것 같은 눈물로도 지울 수 없는 그리움을 주고 갔어요. 아무리 울어도 그 그리움은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증오해도 좋다. 밀물과 썰물이 교체하는 것처럼
당신이 나를 증오한다 해도 나는 그 안에 있는 사랑을 이미 봤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그 사랑 편에 서고 싶다. 당신도 한때는 날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대학교 때 계속 나를 쫓아다니고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린 것은 당신 아니냐. 어머니는 사실 아버지한테 올인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가정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순수한 영혼, 그것에 빠졌던 거죠. 결국 내가 두 분을 부른 겁니다. 저도 뭐 기왕 부를 거 좀 돈도 많고 유복한 집안을 부르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왠지 이 두 분에게 제가 끌렸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자궁을 제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전 후회하지 않습니다. 각성을 얻었기 때문이죠. 자, 나는 그리움을 눈물로 녹인다 하여도 당신이 풀어줄 생각이 없다면은 저는 영영 풀려나지 못합니다. 이거 완전 구속 상태에 있는 거죠. 엄마가 모든 주도권을 지금 잡고 있다 이거예요. 살아있었을 때도 그렇고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당신이 나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한 이 그리움이라고 하는 속박 상태에 있을 것이다. 이거 굉장히 잔인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움이 수갑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걸로 지금 아버지를 묶어놓은 겁니다. 엄마가. 이거 얼마나 단수가 높습니까? 그리움으로 가스라이팅을 시킨 겁니다. 이거 우리 미스터 허보다 엄마가 한 수 위에요. 미스터 허의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나중에 다 들통이 나거든요. 근데 이 그리움이라고 하는 가스라이팅은 이건 들통이 안 납니다. 이거 아주 영구적으로 계속되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그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안 녹는단 말입니다. 그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랑이 응고가 되니까 이것은 엄청난 구속이 되는 거죠. 죽을 수도 없죠. 얼음 속에 갇혀있는 그 고통. 당신이 풀어줄 생각이 없다면 저는 영영 풀려나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깨달은 자들이 하는 경전은 눈뜬 자들이 그 출입문을 바로 지적해서 글로 나가라. 그런 내용이고, 이 시라는 것은 아직 눈뜨지 못한 장님들이 그 출입구를 계속 더듬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발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이 온갖 해프닝들이 일어날 겁니다. 거기에 인간적인 아름다움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경전보다는 아버님의 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해볼까 합니다. 그 아버님의 시는 이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당신은 꽃빛으로 이야기하지만 바람이 무슨 이야기를 전할 것 같기도 한 강변에 서서 아버님은 이 사진 찍기를 또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투어를 다니면서 아버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항상 드론을 띄웠어요. 드론 실력은 아버님이 키워주신 거예요. 바람이 무슨 이야기를 전할 것 같기도 한 강변에 서서, 자, 바람의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그 귀는 이게 일반적인 귀가 아니죠. 바람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피하죠. 바람이 불면은 어쨌든 성가시잖아요. 머리카락도 날리고 춥기도 하고 시야를 가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바람을 피해서 아늑한 곳으로 도피를 합니다만은, 자, 이 시인들은 그 바람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려고 애써요. 오른쪽 청력이 지금 안 좋습니다. 제로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그 왜 그렇게 됐냐면은 팔인지 목인지 그 귀에서 맴돌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 냅다 후려쳤는데 모기는 도망가고 자기의 귀가 작살이 난 거예요.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후려쳤어요, 자기를.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엄마의 저주입니까? 그런다고 풀려요? 엄마한테 풀어달라고 조용히 기도를 해야죠. 자기 귀싸다기를 후려친다고 해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구속됐잖아요. 오른쪽 귀가 지금 안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사람이 떠드는 얘기는 안 들어도 바람이 전하는 얘기는 들을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시인입니다. 자, 그래서 강변에 섰어요. 어디선지 산새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날라옵니다.
자, 어머니가 또 새로 빙의된 겁니다. 모든 게 이제 엄마의 소리예요. 그리운 어떤 대상이 있는 거죠. 아버지는 그것을 신이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아버지는 근본적으로 무신론자예요. 당신의 목소리가 꽃빛깔로 틉니다. 자, 목소리에 향기도 듬뿍 묻어 있어서 더 황홀합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엄마의 목소리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거기 왠지 모를 향기와 빛깔, 그것으로 나를 황홀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굉장히 민감한 거죠. 이런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시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시인은 이 생체적인 에너지 자체가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뭘 하나 봤을 때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자, 제가 알아듣지 못하면 냇물로 흘러가며 말해줍니다. 그렇죠. 알아듣지 못한다.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들보다 바람보다도 난 못하다. 그들이 뭔가를 전해주려고 하기는 하는데 알아듣질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줘요. 수만 가지의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떨 땐 새소리로, 또 어떨 땐 바람소리로. 그래서 지금 이제 냇물로 흘러가며 말해줍니다 그랬잖아요. 자, 냇물 소리로 이제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새소리를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면 바람소리를 통해서 또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것조차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면은 냇물 소리를 통해서 그것을 또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의 무한한 자비예요. 스스로 알아듣게끔 기회를 주잖아요. 무한히 기다립니다. 내가 에너지를 넣다 뺐다 한다. 너는 400만 원만 갖고 와라. 존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알아들을 때까지 어떤 힌트만 주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존재계의 참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전혀 그것도 알아듣지 못하면은, 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람 소리로도 알아듣지 못하고, 새들을 알려보내도 그걸 알아듣지를 못해요. 또 향기로 와도 알아듣지를 못해. 그래서 냇물까지 보여줘도 알아듣지 못해.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바위에 부딪히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전한다 그래요. 자, 바위에 바람으로 부딪히는 이야기. 바람이 바위에 부딪혔을 때 어떤 소리가 납니까? 바람이 나뭇잎에 부딪히면 무슨 소리라도 나죠. 근데 바람이 바위에 부딪혔을 경우에는 그 소리 듣기 힘들죠. 그러니까 더 알아듣지 못하겠죠, 당연히. 그것조차 전혀 알아듣지 못하면 꽃빛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처음에는 청각에 호소했죠. 꽃빛은 시각입니다. 청각에 호소했는데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계는 이제 그 감각의 대상을 바꾸죠. 청각에서 시각으로 바꾼 거죠, 이제. 그래서 눈과 코와 귀와 이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존재계가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나는 듣겠다. 수용적인 태도입니다, 이건. 근데 그 존재계는 다름 아닌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어머니라는 대상이에요. 그 엄마가 돌아가셔서 존재계의 일부가 지금 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람 소리를 들어도 엄마의 소리로 들리는 거고, 또 새 소리를 들어도 그게 엄마의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시냇물을 봐도 엄마의 소리로 들리고, 바위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조차 엄마의 소리로 들리고, 그걸 알아듣지 못하면 꽃빛, 엄마의 모습이 되는 거죠. 자비를 들여서 한 10권 정도를 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가산을 다 탕진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나 제가 이것을 재해석함으로써 이 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어차피 저는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영혼을 깨워준 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난 영혼으로서 깨어나지 못한 아버지의 상상의 세계를 내가 재배열할 수 있다면, 그 올바른 구심점을 내가 거기다 잡아낼 수만 있다면 아버님의 신은 날개를 달 수 있다. 저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쇼 라주니시의 얘기입니다. 깨닫지 못한 자가 경전을 읽으면 그 경전은 잡지책이 되지만 깨달은 자가 잡지책을 보면
그 잡지책은 경전이 된다. 감사합니다.